자, 우리 56쪽입니다. 계속 이제 형태와 관련한 부분 보고 있고요. 맞춤법, 어문 규정 중에서 맞춤법이 나오면 형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성어의 표기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 왜 합성어라는 게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예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거죠. 그래서 요거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을 때 어떤 원리에 따라서 정확한 표기 방식이 달라지는가 이거 한번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1번 같이 한번 볼게요. 합성어 표기의 원칙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합성어의 표기 원칙 해가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근의 원뜻, 그러니까 본래 뜻이 유지되면 뭐 원형대로 적고 요 의미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근의 원래 뜻이 유지되지 않거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거.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요. 얘가 어디에서 온 말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중세국어 표기에서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면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원래 형태가 아니라 뭐대로 적는다? 소리대로. 그렇죠. 우리 왜 한글 맞춤법 총칙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떻게 어법에 맞도록 함.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함이라는 것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거고 그러지 않을 때는 뭡니까? 소리대로 적는 거니까. 맞아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이 원칙 전체가 합성어 표기에서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근을 원형대로 적는다는 것은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근의 원뜻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요 세 개 각각을 발음은 다 이렇게 해요. 맞아요. 눈곱. 얘는 뭡니까? 눈쌀이라고 발음해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떻게 발음해요? 으름짱이라고 발음하죠. 이제 발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표기가 헷갈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눈곱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예요? 눈과 곱이 결합한 건데 우리 보세요. 곱이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곱. 그죠? 어떨 때?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거. 그래서 우리 왜 곱창 먹을 때 막 굽다가 자르면서 막 곱이 많네 적네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눈곱이 눈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체액이 굳은 거잖아요. 그래서 눈과 끈적끈적한 액체라는 뜻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은 눈곱이라고 하지만 눈과 곱 각각의 원뜻이 유지되기 때문에 표기는 눈과 곱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왜 흔히 눈살을 찌푸리다라고 했을 때 눈살이라는 게 뭐예요? 눈과 눈 사이에 근육, 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요. 눈과 살이 결합했을 때 눈과 살 각각의 원뜻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적을 때는 원형대로 살이라고 적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으름장을 놓다라고 했을 때도요, 얘도요, 뭐하고 뭐가 결합한 말이에요? 으름과 장이 결합한 말인데, 이 으르다는요, 으르다의 명사형이 되는 거죠. 우리 왜 으르다가 뭐예요? 위협하다가 으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으름장을 놓다라는 것 자체가 때릴 듯이 위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으름은 으르다에서 온 말이고, 그 뜻 살아있는 거고, 장이라는 거 보면 우리 왜 옛날에 때리는 형벌 중에 무슨 장 있어요? 곤장. 그래서 한자 장이라는 게 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때릴 듯이 위협한다라고 했을 때 으르다와 때린다는 의미의 장이라는 의미가 각각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대로 적는 거예요? 원형대로 적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했을 때 어근 각각의 원뜻이 유지되면 어떻게 원형대로 적는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물론 다른 어휘도 많은데 응용되는 어휘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해가지고요. 그죠? 어근의 원뜻이 유지되지 않거나 어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 특히 이런 거. 우리 왜 골병 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이 상하다나 과일 같은 게 상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이런 단어가 있기는 해요. 골타. 그죠? 그러면 만약에 골병이 골타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면 의미는 되게 비슷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원을 갖고 있다면 중세국어 표기에서 어떤 형태가 확인이 돼야 돼요? 이런 형태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어원이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원이 그러니까 이게 골타라는 말에서 왔다는 게 역사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그죠? 소리대로 그래서 골병 이렇게 적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왜 며칠 같은 경우 요거는 공무원 시험이든 학교 문법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국어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며칠 같은 경우에 얘도 이런 거예요. 우리 왜 몇 월이라는 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몇 월 며칠 했을 때 항상 이렇게 붙으면 왠지 어떻게 쓰고 싶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고 싶은데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발음을 몇일이라고 해야 돼요. 몇일. 그죠? 이거 어떻게 발음해요? 몇 철이하면 뭡니까? 몇 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몇일.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발음 어떻게 했죠? 며칠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국어 시기에 며칠을 이렇게 쓰는 용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즉 어원 자체가 여기서 온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항상 어떻게 써요? 며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원리 설명해주고 응용형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예 그냥 며칠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며칠로만 쓴다. 그리고 원리상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몇일이라는 어원 자체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며칠로만 쓴다는 거죠. 그죠? 꼭 이러고 나서 이제 자주 질문하는 게 이런 거죠. 선생님, 며칠 있잖아요. 꼭 누군가 찾아와요. 바람같이. 그래서 뭘 질문할지 다 예상이 돼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 며칠 동안 했을 때는 이거 맞죠? 예, 그럼요. 그러면 이제 또 나오죠? 머릿속에 다 예상. 근데 선생님, 몇 월 며칠 했을 때는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이렇게 질문이 와요. 내가 수업 시간에 누구랑 같이 공부를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며칠 동안도 이렇게, 몇 월 며칠도 어떻게? 몇 월 며칠이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클래스에서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질문하면 제가 줄이를 틀 겁니다. 아니, 뭐야, 아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꼭 와서 뒤늦게 와서 주저주저 하면서 쓱 와서 선생님 며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꼭 이거 나오거든요. 그죠? 아예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 그래서 원리는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원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은 중세국어 역사에서 며칠을 일 이렇게 쓰는 용례 자체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부터 며칠이라는 형태로 썼어요.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죠. 2번도요. 원리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제 부사, 파생, 전미사 이 붙을 때 겹쳐 쓰인 명사 뒤에는 이가 붙는다는 항목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나날이나 다달이 같은 거 봤는데 원래 이 다달 자체가 뭐 더하기 뭐예요? 달 더하기 달이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다달이라는 단어 보면서 사실은 달이라는 단어가 겹쳐 쓰이면서 앞에 달에 리을을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아니 달 더하기 달이면 어쨌든 달과 달이 만났을 때 달달 이렇게 되어야지 왜 다달이라고 쓰나 이런 의문을 가질만 하다고요. 그걸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번에 보면 끝소리가 그죠? 리을인 말과 딴 말이 어울릴 적에 그죠? 뭐가 리을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그래서 리을 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냥 리을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이런 거예요. 리을로 끝나는 말 뒤에 다른 말이 결합할 때 리을을 적지 않는 경우를 그냥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주로 그 경우가 리을로 끝나는 말 뒤에 이것도 그냥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나도 살자로 시작하는 말이 붙으면 이거는 관습적으로 앞말에 리을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도 살자. 너만 살지 말고 나도 살자고 나도. 나도 살자. 이게 뭐예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 근데 제가 관습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모든 단어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면 보세요. 얘는 달 더하기 달 했을 때 뭐로 시작해요? 디귿으로 시작해서 앞말에 받침 리을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달. 그러면 다달이라는 단어는 원래 달과 달이 겹쳐 쓰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괜찮으세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 우리 이제 이때가 위기죠. 이 4교시 초반부 한 3분의 1 지났을 때
예, 5교시 이제 1, 2, 3, 4까지는 어쨌든 꾸역꾸역 잘 가는데 4교시 중반부 접어들 때부터 다들 이제 조금 힘들어져요. 이거는 뭐 연휴하고 상관없이 힘들어지는 건데 조금 더 집중합시다. 그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5시간 하는 거여서 쪼개지 않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고등학생들은 그냥 의지 없이 그냥 졸거든요. 에라씨 이러고서는 그냥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졸린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뭐 격분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기운을 좀 내봅시다. 고등학교 꼬맹이들은 그냥 던져놓고 있어요. 확 던져놓고 그냥 팍 이러고 있고 그죠? 그러면 확 그냥 하고 싶은데 또 애들이라 제가 생긴 건 이랬는데 또 화내면 무서운가 봐요. 그래서 또 1학년, 2학년 애들은 뭐라고 하면 또 울어요. 한 대도 안 때렸는데. 1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인상 박수 딱 정색하고 딱 이러면 얘가 선생님 잘할게요. 이게 넉살 좋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또 이제 원장님 와서 왜 또 애를 울리고 지랄이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말만 했다 말만. 야, 권 선생 모르는 모양인데 너 화내면 되게 무서워.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근데 화낼 상황은 아니고 기운 좀 내봅시다. 하기는 뭐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저도 졸리거든요. 강의하다 근데 저는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졸 수가 없는 거죠. 물리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비슷한 상황인데 앉아 계시니까 좀 졸린 거 이해합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서서 존 적도 있어요. 진짜로. 서서 졸았는데 한 2초 정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웃기는 게 무슨 인셉션도 아니고 그 2초 동안에 꿈도 꿔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하고 나서 갑자기 이러고 있는데 너무 이 광경이 낯선 거예요. 꿈꾸고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 혹시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잠깐 멈칫하셨을 뿐인데요. 그 잠깐 멈칫이 뭡니까? 잠자고 꿈까지 꾼 거죠. 그래서 야, 이게 구운몽이 정말 엄청난 거구나. 이게 그죠? 예, 인생은 한바탕 꿈이라는 그 얘기가 엄청난 거구나 해서 어떻게 서가지고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심할 때는 무릎도 꺾인 적이 있어요. 그죠? 넘어지진 않고 무릎 꺾였다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깜빡 좋은 거죠. 그죠? 예, 다 피곤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래도 20대 중후반에 30대 초반이잖아요. 그죠? 저 보세요. 이제 지천명이에요, 지천명. 어떻게 되겠어요? 1000명을 알고 이제 세상에서 꺼져야 되는 나이죠. 농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이든 저도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1학년 고등학교 꼬맹이 1학년 애 중에 되게 이렇게 넉살 좋게 말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가 선생님이 이제 지천명이에요. 이랬더니 이러면서 앞에서 뻔히 알면서 표정도 이러면서 선생님 30대 아니었어요? 이러면서 새끼 말은 고마운데 너무 티가 나니까 그게 아직 어린 나이에 커버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 30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새끼 기분은 좋은데 야, 왜 이렇게 목소리가 건성이냐? 말하면서 귀엽기는 하죠. 그죠? 예. 야, 시간 너무 빨리 가지 그러면 예. 이런 투로 말하는 애. 자, 따님은 뭐 더하기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분석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남았을 때 이런 단어를 보면서 뭐와 뭐가 결합했는지까지는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딸 더하기 님 되면서 뭐로 시작하는 말 만났어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 만났기 때문에 따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분석할 수 있죠. 소나무는 뭐겠어요? 그렇죠. 솔 더하기 나무. 역시 리을 받침으로 끝나는 말이 니은으로 시작하는 말 만났기 때문에 소나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뭐 더하기 뭐겠어요? 쌀 더하기 전입니다. 쌀 더하기 전 해서요. 자, 역시 쌀이 뭐로 시작하는 말?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 만나서 그죠? 적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화살은 뭐 더하기 뭐겠어요? 활 더하기 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분석해 드리냐면 개념으로 이 설명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이 단어 자체가 뭐하고 뭐가 결합한 말인지 분석할 수 없으면 이 규정이 적용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죠? 화살은 활 더하기 살에서 역시 시옷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 왔기 때문에 화살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싸전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그죠? 그냥 마트에서 쌀 사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죠? 쌀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흔치는 여기도 없던데? 있나 싸전? 시장 안에? 곡식만 따로 파는데? 어디 옆에? 어디 옆에 하면 나도 알아, 이제. 타코야키 알아요. 타코야키 옆에.
알아요, 알아요. 거기. 거기 봐도 따로 사전이 있구나. 그죠? 야, 내가 여기 오래 지내긴 했네. 야, 이제는 어디 옆에 그러면 다 알아. 그죠? 팥줄소 앞에 그러면 다 알고요. 그죠? 거기 왜 다이소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그래, 나 많이 돌아다녔다, 진짜. 아유, 정말. 내년 여러분들 국가직 끝나고 나서는 자전거 타고 일주 한번 해야겠어요, 여기. 정선 일주 자전거. 자전거로 할 만할 것 같던데. 열양에서 개미들에서 이게 거쳐서 쭉 한번 이렇게 돌아올 만 하던데. 그죠? 자전거 한번 타고. 구절리부터? 그렇지. 레일바이크 타고 내려와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다른 게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게 얘도요. 두 개 말이 결합해서 그죠? 리을인 그러니까 받침이 끝소리가 리을인 말이 딴 말과 어울릴 적에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으로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딴 거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적어요. 얘는 뭐 더하기 뭐예요? 바느질 더하기 고리인데 얘는 나도 살자 앞에서 탈락하는 경우 말고 다른 경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바느질 더하기 고리 했을 때 받침 리을이 고리와 결합했을 때는 뭐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디귿으로 소리가 나서 그래서 반직 고리 했을 때 디귿으로 적는다는 거고요. 관습적인 거니까 이해만 하시면 되고 다만 이 단어 역시 반직 고리라는 말을 보면서 얘는 바느짓 더하기 고리가 아니라 바느질 더하기 고리라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휘 자체가 중요해요. 그죠? 얘는 뭐 더하기 뭐예요? 그죠? 하루, 이틀, 사흘 했을 때 사흘 더하기 날인데 이렇게 결합하면서 관습적으로 리을 소리가 뭐로 나는 애? 디귿으로 나서 디귿으로 적는 범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흘날이라는 단어 보면서 사흘 더하기 날의 구조기 때문에 요 규정에 적용을 받은 단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외에 숟가락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그렇죠. 술 더하기 가락입니다. 우리 왜 숟가락과 관련해서 술이라는 단어 연상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한테 식사 권할 때 밥 한 술 뜨세요 그러잖아요. 그 술입니다. 그죠? 밥 한 술 뜨세요 했을 때 그 술에다가 가락 결합했을 때도요. 관습적으로 디귿으로 적는 겁니다. 소리가 이렇게 나서 그 다음에 이튿날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이틀 더하기 날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 규정에 따라 이틀의 받침 끝소리 리을을 디귿으로 발음하고 적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잣다라타는 뭐하고 뭐가 결합한 말이겠어요? 그렇죠. 잘다의 잘에다가 다라타가 결합하면서 잣다라타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규정들이 한글 맞춤법 29항 같은데 나와 있는 규정이기는 해요. 한글 맞춤법 29항 같은데 한번 보시고요. 물론 이제 근간에 이렇게 좀 나오는 거 보면 개념을 설명을 해주는데 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연습할 때 지문으로 한번 할 테니까 그냥 살짝만 들으세요. 원래 갑자기 리을 소리가 디귿으로 난다는 게 좀 납득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됐다니까 그랬건이라고는 하는데 예전에 수능 국어에 뭐가 나왔냐면 숟가락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원래는 얘가 그죠? 술에 가락 이렇게 해서 밥 한 술에 술에다가 옛날에는요 의의 역할을 하는 게 시옷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술에 가락 이렇게 되는 건데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오면서 이 리을이 탈락하면서 숟가락이 된 거고 현대 국어에서는 받침의 시옷은 뭐로 소리 나니까 디귿으로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됐다라는 역사적인 변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그걸 응용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을 겪은 말이라는 거 그냥 참고 삼아 살짝 알아두시면 되고요.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도요.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규정의 설명까지 찾아보기는 번거로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가볍게만 점검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범주 한번 보죠. 이것도 이해만 해보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57쪽. 두 말이 어울릴 적에 소리가 덧나는 경우. 우리 왜 소리가 덧난다는 건 원래 단어 자체에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다른 말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없던 소리가 생긴다는 거죠. 덧붙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1번에 보면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원래 단어에는 없는데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 비읍 소리가 덧나는 애들은요. 어원상 단어 첫머리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두자음군이 있었던 애들이요. 뭐냐면 우리 뎁사리 같은 경우에 얘는 대에다가 쌀이가 결합하는데 옛날에는 쌀이의 쌀이를요.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죠? 우리 왜 그 단어 앞머리에 서로 다른 자음 두 개가 붙는 것을 어두자음군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당시에는 이 비읍이 음가가 따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요 말이었고 현대 국어에서는 이렇게 첫머리에 비읍 시옷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비읍 시옷은 왠지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합니다. 그죠? 어감이 안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쓸 때는 쌀이라고 했다가 다른 말과 결합했을 때는 옛말에 이 비읍의 흔적이 되살아나면서 없던 소리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비읍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나올 때 어원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옛말에 어우두자음군에 비읍이 첫 소리로 있었던 단어들은 다른 말 뒤에 결합할 때 비읍 소리가 덧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렇다면 이 원리에 따르면 대에다가 쌀이가 결합하면 비읍 소리가 덧난 뎁사리로 표기하겠군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원리나 과정을 설명해 준 다음에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끔 사례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벽시 같은 경우도 그러면 어떻게 써요? 뭐에다가? 벼에다가 뭐 결합한 거예요? 시 결합한 거예요. 그죠? 벼에다가 시. 그 다음에 접대 같은 경우도 뭡니까? 저에다가 뭡니까? 예. 때 이렇게 결합한 말로 보시면 물론 옛말의 형태를 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들은 다 옛날에 단어 첫머리에 뭐가 있었다? 비읍이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단어 설명에서 옛말에 단어 첫머리에 비읍이 있었던 단어의 결합을 보여주면 받침에 비읍이 덧나겠군 이라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햅쌀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해에다가 뭡니까? 쌀 결합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쌀도요 이렇게 비읍 시옷으로 앞머리에 적었었어요. 그죠? 중세국어 문헌 보다 보면 이런 것들 나타나는 거죠. 자, 단독으로 쓰일 때는 쌀로 썼다가 다른 말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요 형태가 나타나서 햅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도요. 자, 우리가 똑같이 연상할 수 있죠. 히읗 소리가 덧난다는 것은 옛날 말에 뭐가 있었다는 거. 히읗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요. 뭐에다가 뭐가 결합한 거예요? 머리에다가 가락이 결합한 건데 단독으로 쓰일 때는 히읗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둘이 결합하면 머리카락이 돼요. 보세요. 우리 기억이 키읔으로 발음되려면 기억에다 뭐가 덧붙어야 돼요? 히읗이 덧붙어야만 예사소리 우리 왜 기역, 디귿, 비읍, 지읒에 히읗이 덧붙으면 거센 소리로 발음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머리 더하기 가락 했을 때 카락이 되려면 기역에 히읗이 덧붙어야 되는데 이 히읗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옛날에는요. 중세국어 때는 머리를 적을 때 자음 앞에서 원래는 이렇게 히읗 받침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 단독으로 쓰일 때는 머리에 히읗 받침 쓰지 않는데 다른 말과 결합할 때는 그 옛말의 흔적 때문에 이 히읗과 기역이 결합해서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키읔으로. 그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살코기도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겠어요? 살 더하기 고기인데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코가 나타났다는 것은 옛날에는 살 아래 받침에 뭐가 있었다? 히읗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역사적인 거기는 하죠. 그 다음에 수탉 같은 경우는 뭐 더하기 뭐? 수에다가 뭐가요? 달기 결합한 건데 근데 달기 결합한 건데 탁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그럼 역시 옛날에는 수할 때 받침에 뭐가 있었다? 히읗이 있었다는 거고 그러면 다 분석할 수 있죠? 암컷은 뭐 더하기 뭐예요? 암 더하기 것 이렇게 될 텐데 역시 그러면 컷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옛날에 그죠? 암 얘기할 때 받침에 뭐가? 히읗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팎 같은 경우는 뭐 더하기 뭐예요? 안 더하기 박 이렇게 되는 건데 안팎이라고 거센 소리가 난다는 것은 옛날에 안쪽을 얘기하는 안의 받침에 뭐가 있었다? 히읗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대 국어에서는요. 명사 중에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가 거의
없어요. 이 근대 국어 시기까지 남아있다가 이런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요게 다 근대 국어 시기까지는 받침에 히읗을 썼던 애들인데 현대 국어에서는 없어진 거고요. 이 받침에 히읗이라는 게 좀 음가가 뚜렷하지 않아서 없어진 거고 다만 다른 말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표기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쉽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한번 가보죠. 우리 다다음 주쯤에 끝날 것 같아요. 다 끝나는데 뭐 두껍지 않아서 끝나는데 끝나고 나면 이제 벌써 사실은 11월이에요. 11월이고 이제 그 기존의 문제들하고 최근에 나온 기출 문제들 중에서 유의미한 문제 뽑아가지고 한 500문제 정도? 그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계속 했는데 그냥 제가 걸러서 드리는 것보다는요, 쉬운 문제로 다 집어넣고 다만 수업은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연습을 하는 게 나아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업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쉬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 빼버릴까? 이런 고민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 계열의 문제여서 그러면 쉬운 문제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답만 알려드리고 그죠? 그래서 문제는 다 풀 수 있게끔 드리고 연습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풀이하는 건 어려운 문제로 한 6주 정도 어쨌든 12월 올해 종강하기 전까지 1월 이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서 좀 11월부터는 요거 끝나자마자 기출문제로 쭉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가 그 스케줄이 전혀 늦지는 않아요. 늦지는 않고 필요한 거 딱딱하니까. 자, 맞춤법에 맞는 거. 얘는 방금 했던 내용이 부분적으로만 관련이 되는데요. 그죠? 정답 뭐예요? 뭐죠? 1번이죠. 그렇죠. 어머니는 나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이때 여기서 바램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왜 희망하다, 소망하다 그랬을 때는 어디에 손말이에요? 바라다에 뭡니까? 미음 붙어서 뭐가 된 거예요? 희망하는 것 해서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행복하길 바래가 아니라 뭐예요? 행복하길 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요. 바라다에 뭐가 붙어서? 아가 붙어서 아가 겹치니까 동음 탈락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의 바람은 행복하길 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론 요 정답 자체가 지금 방금 한 내용과 관련되는 건 아니고요. 방금 한 내용과 관련되는 건 선택지 2번이기는 합니다. 그죠? 뭐 이것도 이제 많이 틀리는 거니까. 우리 사실은 바램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게 바래다라는 용언이 있죠. 그래서 그죠? 색이 빠지거나 아니면 천의 빛깔을 희게 하다. 그죠? 그래서 빛, 바랜, 사지는 말들 쓰거든요. 그래서 바램이라고 하게 되면 색이 희미해지다라는 의미의 바래다를 명사로 만든 거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랬을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뭐 틀리지 않을 거고요. 참고 삼아 보시고요. 방금 본 부분과 관련되는 건 2번이에요. 자, 안팎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요? 안팎이라고 써야 돼요. 얘는 히읗 소리가 덧나는 애죠. 왜? 옛날에 안에 받침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히읗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과 결합할 때는 그 히읗의 흔적이 나타나서 거센 소리로 안팎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은요. 가볍게 보죠. 우리 막연하다라는 것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맥락상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거고요. 매우 가까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막역하다. 없을 막에 거스를 역자 써서 서로 거슬리는 게 없을 정도로 가깝고 친한 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한자 표기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냥 한글로 쓸게요. 막역한 친구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과 제 사이가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주저없이 말씀하시네. 그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역한 사이라고 거스름이 없다고 그렇다고 욕하는 사이는 안 돼요. 그죠? 욕하면 거슬리게 되겠죠? 그죠? 권 선생이 시댕아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점 앞 게시판이 아니라 이게 한자로 걸 개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뭡니까? 단모음 S 써서 게시판 이렇게 쓰게 되는 개가 아니라 게시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선택지 2번 때문에 얘는 넣은 거고요. 사실은 이런 것만 모아서 구성된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볼게요. 58쪽 넘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한글 맞춤법 전체 57개 항목 중에 30항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0항 부분에. 이것도요, 규정 나오고, 그죠? 규정에 맞는 용례 찾는 문제로 응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고요. 이제 사이시옷은 국립국어원에서 조금 손을 댈 모양이에요. 하도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럴 때 쓰는데 예외는 이거라고 하도 손을 대버리니까 그냥 좀 새로 만들어지는 어휘들에서는 사이시옷을 좀 빼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금방 통과되기 쉽진 않을 거예요. 그 국어학계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손대는 거니까 새롭게 생긴 어휘를 추가하는 건 좀 열려 있는데 이미 있는 규정 자체를 바꾸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에요. 그죠? 저도 그래서 보수적이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보수적이죠? 저는 진보 이런 거 싫습니다. 보수, 전통 보수, 정통 보수. 그죠? 극우 아니고요. 그죠? 극우 아니고 정통 보수.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자, 봅시다. 요것도요, 규정이 나왔을 때요, 그죠? 요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적용해서 사이시옷 표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외적인 경우들 같은 경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기본적으로 사이시옷의 표기 조건은요,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합성어는 어근 결합한 거죠. 한글 맞춤법 규정 30항에는 합성어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히는 합성 명사인 경우입니다. 규정에서 나오는 용례가 다 명사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 명사에서 앞말이 기본적으로 뭐로 끝나야 해요? 모음으로 끝날 때. 모음으로 끝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뒷말의 첫 소리가 뭐로 나는 경우? 된소리로 나는 경우. 그러면 보세요. 요거 모기 뿔은 뭐 더하기 뭐예요? 모기 더하기 불. 얘는요, 바다 더하기 가.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꼭지 더하기 점. 얘는 뭐예요? 아래 더하기 방. 얘는 뭐예요? 전세 더하기 집.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뭐가 포함되어 있고요.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순우리말끼리 결합했든가 아니면 순우리말 하나와 한자 하나가 결합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뒷말의 첫 소리가 그저 뭐로 날 때 된소리로 나면 뭘 적어준다? 사이시옷을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자 우리가 어휘 뭐가 결합했는지 분석을 했으니까 어떻게 발음되는 거예요? 모기뿔, 그 다음에 뭡니까? 바닷가, 그 다음에 뭐예요? 꼭지점. 이게 찌로 발음되는 건 요거 안울림 소리 때문에 찌로 발음되는 거죠. 꼭지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아랫방. 얘는 뭐예요? 전셋집.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이게 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기억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죠?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다고요. 이게 한자라는 것들을 전세 더하기 집은 전세집으로 발음되므로 기억에 따라서 전세집으로 표기해야겠군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까지 던져주는 겁니까? 발음까지 그 다음에 어휘 구성까지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스스로 암기한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라 이 규정을 보여준 다음에 전세라는 모음으로 끝나는 한자어와 그 다음에 집이라는 말이 결합했을 때 뭐로 발음되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기억에 따라서 뒷말의 첫 소리가 된소리로 나니까 뭘 적어줘야 된다. 단어 사이에 사이시옷을 적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조건이 나왔을 때 단어 분석한 거 보면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적용하기 어렵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있어요. 2번. 니은이나 2번이죠. 조건은 똑같아요.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그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때 뒷말의 첫 소리 뭐 앞에서 니은, 미음 앞에서 뭐가 덧날 때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자,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것은 보세요.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미음이 있으니까 이때 니은 소리가 덧난다는 건 뒷말의 초성에서 덧나는 거겠어요? 앞말의 종성에서 덧나는 거겠어요? 앞말의 종성에서 덧나는 거겠어요? 아니,
뒷말이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 니은 소리가 어떻게 덧나요?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앞말에 받침에서 덧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아랫니 같은 경우는 어휘 분석해보죠. 뭐 더하기 뭐겠어요? 아래 더하기 니. 그 다음에요. 얘는 내 더하기 물. 얘는 뭐예요? 개 더하기 날. 얘는 뭐예요? 후 더하기 날. 얘는 뭡니까? 퇴 더하기 마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냇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더하기 물은 냇물로 발음되므로 니은에 따라서 이렇게 적어야 겠군이라고 선택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모음으로 끝나고 미음 앞에서 지금 이 설명에 보여주는 건 뭐예요? 뭐가 덧난다?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 이 설명에 부합함으로 내와 물 사이에 뭘 적어야 한다? 사이시옷을 적는 게 맞겠군이라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만 적용하기 어렵지는 않은데 살짝 걸리적거리는 게 얘거든요. 얘. 그죠? 우리 왜 이 아랫니가 사람의 치아를 가리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사람의 치아를 가리키는 이는 어떻게 쓰죠? 이. 그럼 선생님 이거 아랫니가 아래 더하기 이가 결합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 이제 의치라고 하죠. 나중에 입 빠지고 그러면 뭐 해요? 임플란트도 하고 그죠? 요즘은 임플란트. 옛날에는 틀니. 그죠? 그러면 틀니 쓸 때 우리가 어떻게 적어요? 이거는 틀리지 않죠? 설마? 이렇게 안 적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랑니 같은 것도 어떻게 적어요? 사랑니. 그죠? 사랑니를 사랑이라고 적진 않죠? 사랑이는 뭡니까?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너무 옛날 건가? TV에서만 엄청 컸더만. 제가 예전에 그 짤로 SNL의 정성호인가? 그 개그맨 성대모사 잘하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 정성호 맞나요? 그분 맞죠? 그래서 그분 형이 이제 저기 옛날에 제가 메가 공무원 있을 때 그분 형님이 행정법 교수님이셨어요. 그 친동생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데 그 SNL에 보면 그 정성호 그분이 사랑이 분장하고 추성훈 나왔을 때 뭐가 하는 게 있는데 추성훈의 표정이 극대로던데요. 극대로. 그죠? 귀여운 사랑이를 정성호라는 개그맨이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다 이렇게 안 쓰잖아요. 뭐라고 써요? 틀니. 그다음에 뭐 사랑니. 그래서 우리 왜 사람의 치아를 뜻하는 이 같은 경우는요. 다른 단어 뒤에서는 일관되게 뭐로 적어요? 니로 적어요. 그래서 이 아랫니 같은 경우도 아래라는 다른 말 뒤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가 아니라 뭐로 적어요? 니은으로 적게 돼서 이거는 아래 더하기 이의 구조가 아니라 아래 더하기 니의 구조고. 그래서 아랫니로 발음되는 건 니은 앞에서 앞말의 받침에 뭐가 덧나는 형태, 니은이 덧나는 형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아랫니라는 단어 복습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치아를 뜻하는 이는, 그죠? 다른 단어 뒤에서는 일관되게 뭐로 표기한다? 니은의 니로 표기한다. 사실은 그 해충 뜻하는 이 있잖아요. 그죠? 이도요, 다른 말 뒤에서는 니로 표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충, 가랑니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다 니로 표기하고 머린 니도 다 뭐로 적어요? 니로 적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보기 힘든 친구죠. 그죠? 요즘에 해충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요즘에 그 위생 상태가 굉장히 개선됐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데 이 키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는 한 반에 꼭 있었거든요. 있어요. 전멸. 한 반에 한 두어 명 생기면 반 전체가 전멸입니다. 전멸. 있었어요. 있었고 아직도 가끔 해충의 날 특집 때 이 박사님이 나오시던데. 신바람 이 박사 말고요. 정말 그 해충이 연구하는 박사님. TV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완전히 박멸 못했다고. 이를 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분은 플라스크에다가 머리카락 깔고 이 넣어가지고 자기 다리에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연구하고 싶을 때 자기 다리에 붙인 데서 몇 마리씩 빼가지고 연구하고, 그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이 박멸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입니다. 참 선생의 모습이죠. 그죠? 다른 사람 몸에 아니라 자기 몸으로 키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의 범주는요.
뒷말의 첫 소리 무음 앞에서 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그러면 어차피 일반적인 조건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그럼 이런 거죠. 해볼게요. 얘는 뭐 더하기 뭐예요? 베개 더하기 잇. 뭡니까 얘는? 깨 더하기 잇. 얘는 뭐예요? 가외 더하기 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사 더하기 일. 얘는 뭐예요? 후 더하기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얘도 보여주는 거죠. 예사와 일이 결합하면 예산닐로 발음되므로 딱 보여주는 거죠. 디귿에 따라 뭐로 적는다? 예산일로 적는다. 그러면 어차피 한자까지 괄호치고 병기를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라는 순 우리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앞말이 예사라는 모음으로 끝나니까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예산닐로 발음된다. 즉 뭐가 덧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니은이 덧난다는 걸 확인을 해준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발음된다고 선택지에서 설명을 해주면 당연히 바로 이 3번 디귿에 따라서 이 두 단어 사이에 뭘 적어주게 되는 겁니까? 사이시옷을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틀린 건 이렇게 하겠죠? 그죠? 디귿에 따라 예산일로 적는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니은에 따라 예산일로 적는다. 근데 얘는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게 아니라 모음 앞에서 뭐가 덧나는 경우 니은이 덧나는 거니까 니은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디귿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 주고 나서 연결하는 문제, 그다음에 발음까지 주니까요.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가 요 규정까지 보고 나면 제가 뭐 이 부분 할 때 항상 지미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는 요 규정까지 보고 나면 숟가락과 젓가락이 둘 다 발음도 비슷하고요. 밥 먹는 도구인데 왜 하나는 디귿으로 쓰고 왜 하나는 시옷으로 적는지가 문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죠? 살면서 한 번쯤은 궁금해하는 영역 아닙니까? 숟가락은 왜 디귿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일까? 그죠? 가장 아재 같은 대답은 숟가락은 퍼먹어야 되니까, 그죠? 아재 대답이 이렇게 써요. 젓가락은 뭐 짝대기 2개니까, 그죠? 이런 소리 하면 뭐가 돼요? 아재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스마트하게 접근을 해요. 이건 뭐냐면 방금 우리가 앞에서 숟가락 표기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한글 맞춤법 29항에 따라 리을로 끝나는 말이 다른 말과 결합할 때 관습적으로 디귿으로 소리 나는 애들은 디귿으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숟가락은 술 더하기 가락에서 숫 디귿 소리가 나기 때문에 디귿 받침으로 숟가락이라고 적는 거고요. 젓가락은 저 더하기 가락해서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 저가 모음으로 끝나고 이거 발음 어떻게 돼요? 젓가락이라고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30항에 따라서 두 단어 사이에 뭘 적어주는 겁니까? 사이시옷을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 적는 게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한글 맞춤법 29항과 30항에 따라서 정확하게 원리가 설명이 되는 애입니다. 그죠? 이게 사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원리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이거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번지 점프를 하다 그 고 이은주 배우하고 이병헌이 나오는 그 번지 점프를 하다는 영화 있어요. 맞아. 그 환생하고 그거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그 남자 주인공 이병헌이 국문과 학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 중에 국문과 학생이 남주인 영화가 제가 알기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극장 그냥 시간 나서 갔다가 팸플릿 꺼내서 보고 국문과에 다니는 바로 그냥 표 끊어서 들어갔거든요. 그죠? 아니 이병헌이 주인공 하는데 국문과 학생 나오니 근데 국문학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그죠? 그런 영화인데 이윤주하고 이병헌하고 이렇게 둘이 알콩달 이윤주가 그 미대생이고 이병헌이 국문과 학생인데 이윤주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막 화구 같은 거 들고 가다가 운동화끈이 풀려요. 근데 모르는 사이인데 이병헌이 이윤주 운동화끈 풀린 거 가서 묶어줍니다. 그렇게 연이 시작돼서 둘이 연인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상상해 보세요. 미대생 예쁜 막
미대생이 이렇게 화구 들고 운관 끊어졌는데 제가 묶어주려고 다가가면 얘가 어떻게 해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거기 이제 둘이 알콩달콩 데이트하다가 등산을 해요. 우리 왜 등산하면 보통 아래쪽에서 뭐 산치 비빔밥 꼭 먹잖아요. 도토리 묵 무침하고 산치 비빔밥에 막걸리는 등산의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둘이 먹다가 이은주가 물어봐요. 오빠, 근데 밥 먹다가 오빠, 근데 숟가락은 왜 디귿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이야? 이렇게 밥 먹다가 문득 물어봅니다. 그게 영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병헌이 남자 주인공 남주가 밥 먹다가 멈칫하다가 그거 4학년 때 배워. 이러고 넘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4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규정 29항 30항에 나와 있는 거죠. 아, 영화의 고증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죠? 한글 맞춤법 규정이 있는 거지 교과 커리큘럼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영화 재밌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퀴어 영화 같은 그런 측면도 있고, 그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보세요. 요 규정을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나와 있잖아요. 어휘 구성이 어때야만 해요.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 그러면 이런 거죠. 1번에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 차 같은 경우는요. 한자 안 적어도 돼요. 뭐가 있어요? 차라는 한자가 있어요. 물론 2017년 무렵에 16년 17년 무렵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마시는 차에 한자 병기를 빼버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닌 데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쓰이는 한자 차는요. 의미 두 개였어요. 차다 혹은 차차 이렇게 두 개였었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보든 안 보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사이시옷 적는 규정에서는 둘 다 뭐로 본다? 그냥 순 우리말로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하세요. 그죠? 둘 다 순 우리말로 본다. 이를테면은 한자의 뜻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주로 고유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래 차다라고 했다는 것은 한자 발음은 다고 순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다? 차라고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전별로 차를 순 우리말로 다루는 사전이든 아니면 한자어로 다루는 사전이든 이 부분은 동의하는 거니까 이 설명은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도 이런 관점에 대한 차이도요. 언어 제시문으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되어 있는 거 방금 우리가 마시는 차는 사이시옷 적는 규정에서 뭐로 본다? 순 우리말로 보는 거니까. 그러면 차자는 순 우리말 차와 한자어 뭐가 잔이 결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차종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 왜 순 우리말 차와 한자어 뭐가 종이 결합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친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국어 사전에서 양친물을 찾아보면 옆에 한자 병기가 없어요. 없는데 웃기는 게 뭐냐면 양치라는 단어를 따로 찾아보면 양치로 쓰기도 한다는 부수적인 정보가 또 사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이시옷 적는 규정에서는 양치를 뭐로 해석한다? 한자로 해석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특정 문법이나 규정 해석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도요. 가볍게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이해하는 방법 같은 거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설명 나왔을 때 그래서 얘는 그냥 순 우리말로 된 것으로 보는 거고 얘는 한자어 양치가 결합한 걸로 보는 거겠군이라고요.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암기는 아니에요. 3번은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좀 외웠어야 됐던 건데 1번은요. 확인만 하세요. 원칙에 부합해서 그냥 뭘 적는 애들, 사이시옷을 적는 애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이렇게 해보죠. 1에 1, 2, 3번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 경우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그냥 적용만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사이시옷 적어야 된다 외우는 게 아니라 사이시옷이 적혀 있으니까 1에 1, 2, 3번 중에 방금 58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디와 연결되는가? 얘는 어디예요? 1번, 2번, 3번 중에 노래 더하기 말했을 때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겠죠. 몇 번? 2번. 그죠? 얘는 니은 소리가 덧나는 어휘 조건 보면 되죠. 얘는 뭐 더하기 기와 더하기 장. 그러면 몇 번이요?
1번 된소리 기와짱. 그죠? 왜냐면 모음도 아니고 니은 미음도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얘는요, 맥주집 몇 번? 1번. 그렇죠. 얘는요, 2번. 그렇죠. 니은 미음. 얘는요, 1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에 맞는 어휘를 나왔을 때 어떤 규정과 연결되는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별표 친 거는 그냥 가볍게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보통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갑, 국, 길이 결합하면 거의 무조건 뭘 적는다? 사이시옷을 적는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100%에 가까워서요. 한국어 어휘 한 100만 개 정도 분석을 해보면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갑, 국, 길이 붙을 때 사이시옷 안 붙은 말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다만 이제 새롭게 나타난 움직이는 비행기 값 같은 거 새롭게 만들어질 때는 이건 붙이지 말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뭐 공식화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덩치값, 담배값, 덩치 더하기 값, 덩치값, 담배 더하기 값, 담배값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 죄값, 최도값, 최대값, 최소값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 붙을 때도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국 오면 다 뭐 적어요? 사이시오. 그래서 김치국, 만두국, 선지국, 북엇국, 순댓국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북엇국 같은 경우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적거든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 자유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ROK 시민들은 뭐로 줬습니까? 북엇국이고, 그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란 말만 들어도 왕정이잖아요, 왕정. 그죠? 걔네는 어떻게 적어요? 북어국이라고 적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적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고향이 어디냐고. 그죠? 분명히 평양 막 이럴 겁니다. 그죠? 평양 한경 북도 막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길 결합하는 말도 고갯길, 기찻길, 등굣길, 하굣길, 혼삿길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이시오 표기의 예외들이 원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도요 외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기와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겠어요? 소리가 기와집이 아니라 기와집으로 나겠죠. 그럼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문제가 응용되는 거냐면 기와 더하기 집을 이렇게면 설명 주고 사전에 기와집이라는 표제어가 나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와 더하기 집을 기와집으로 적어 놓은 것을 보니 얘는 기와집이 아니라 뭐로 발음되겠군? 기와집이라고 발음이 되겠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기와 더하기 집인데 사이시옷 안 적었다는 것은 얘는 1번에 따라서 뭐로 발음되지 않는다?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는 표기를 준 다음에 사이시옷을 적는 규정과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되죠. 맞는 표기가 기와집으로 줬다는 것은 얘는 뒤에 것이 뭐로 발음되지 않는다?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기와 더하기 집을 기와집으로 적는 것은 기와집으로 발음되기 때문이겠군 이라는 분석이 맞는 분석이라는 거 그죠?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요. 이렇게 적는 어휘가 맞다는 게 아니라 표기와 발음이 정확하게 맞는 어휘를 줬을 때 어떤 규칙에 따라서 분석이 되는가,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가를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그죠? 분석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4번은 역시 참고 삼아 보세요.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을 적는 경우는 우리 좀 전에 사이시옷을 적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의 뭐가 포함되어 있을 때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러면 어휘 전체가 한자어일 때는 뭐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는 건데 다만 예외적으로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는 예외적으로 어휘 전체가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하지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마지막 세 글자 이상의 한자어. 자,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사이시옷을 적는 거니까 마구간, 전세빵이라고 발음되기는 하지만 얘는 어휘 전체가 뭐예요 지금? 한자어이기 때문에 마구도 한자어, 간도 한자, 전세도 한자어, 방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얘는 발음과 상관없이 사이시옷을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이미 하나 이상의 순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라는 기본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휘 전체가 한자일 때는 어쨌든 몇 개 예외를 빼고는 사이시옷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적용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보시고요. 자, 1번은 단순하게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런 형태로 나오지는 않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으니까. 자, 어법에 맞는 거 뭐겠어요, 이거? 4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래말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래 더하기 말은 노랫말로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사이시옷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대 더하기 국은 순대국이라고 발음됩니다. 그러면 이 규정 따지면 뭐 적어야 돼요? 사이시옷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교 더하기 길은 하교길로 발음됩니다. 그럼 뭐 적어야 돼요? 사이시옷 적어야 되죠. 그래서 어휘 구성과 발음을 줬을 때 사이시옷 붙이는 여부 분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맞는 표기의 어휘를 줬을 때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역으로 또 추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오늘 하는 부분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인데 복습들 한번 해주시고요. 잠깐 숨 좀 돌렸다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그죠? 잠깐 숨 좀 돌렸다가